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시민 지식방송 UTV 진행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웨비나 데이 첫 번째 세션 IT 재무혁신 관련돼가지고 오라클 코리아의 홍성욱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성욱입니다. 네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기업체로 치면 뭐 CFO 조직 밑에 뭐 회계라든지 아니면 그 회계를 서포트하는 IT, 네. 기획 아마 이쪽 파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영기획이라든지 경영혁신 이런 쪽도 연관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경영 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ERP의 뭐 재무 모듈 이쪽도 네네.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주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예. 어떤 그 비즈니스 관점, 예, 경영적 예. 관점, 그리고 통합적 관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뭐 CFO 재무 뭐 이런 일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 부서의 어떤 그런 현재 현황이랄까? 뭐 어떤, 그쪽도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 네.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슈랄까, 그것들. 지금 최근에 일단 CFO 조직의 어떤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CFO 아니면 뭐 재무 관련 부서가 주로 굉장히 로레벨의 어떤 뭐 전표 관리하고 회계 부기하고 네. 주로 이제 그 키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하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최근에 그 재무팀이 굉장히 또 일이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IFRS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그 회계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요. 레귤레이션도 강화됐고 그리고 특히 그 그룹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연결재무제표 자체가 그 IFRS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됐고 그리고 그룹의 CFO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를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자회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CEO한테 듣는 오다가 어떤 게 있냐면 니들이 기왕 그 자회사의 재무 그 실적도 관리를 하니까 어떤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라. 뭐 이런 그 오더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 관점도 관리하라는. 맞습니다. 예. 네. 과거에는 실적만 지키게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목표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목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하는 게 대책 방안까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IFRS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에 적용되는 그 내용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라클에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세미나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정리된 자료를 보면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뭐 글로벌 ERP 아니면 싱글 인스턴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IFRS와 같은 그 글로벌한 레귤레이션 어떻게 지킬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비커밍 월드 클래스라는 거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까지 이제 변화되려면 예. 이런 것도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거를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FO 롤이 회사의 전체적인 퍼포먼스까지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롤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네. 코어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대표적으로 그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를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거든요. 네. 실제 이런 관련된 프리세일즈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 한두 군데 고객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히 모 중공업 회사를 갔더니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주요 그 계열사들은 관리가 되지만 오지에 있거나 떨어지고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재무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사람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 데이터를 신속하게 취합하는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에 해당하는 코어 파이낸스 시스템이 어떤 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가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신속하게 모아서 우리가 그 감독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월드 클래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CFO 관점에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낸스에 대한 코어 시스템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적시에 들어오게끔 해야 네. 되고 그런 것들이 법규를 잘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또 잘 보고가 돼야 되는 뭐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요즘 모든 것이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들도 연결되고 막 세상 연결되다 보니까 이 재무적인 시스템들도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예.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얼핏 재무 예. 이런 쪽 사람 하면 맨날 옛날에 이제 주판을 튀겼고 예. 그다음에 엑셀을 하고 예, 예. 계산기 예. 이런 건 어떤 자기 자리에서 좀 약간 외딴 데에서 예? 예. 좀 은큼한 외딴 데서 하는 것만 연상이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역할도 되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방금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판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암기라고 하는 거가 암기가 아니죠. 그건 뭐죠? 그 숫자 부르면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 암산왕 뭐 예. 주산왕 뭐 왕이 암산에 대한 많은데. 능력이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했던 게 그 많은 데이터를 딱 보고 바로바로 말하는 게 이제 실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이 주로 재무의 어떤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FO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사의 재무적 파트너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저희 CFO하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CFO 분께서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네. 뭐 즉 코스트를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본인이 실제로 오더를 받은 역할은 레베뉴를 컨트롤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원하고 하자는 목표를 얼마큼 우리가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비용을 통제하는 역할은 아니다. 사실은 네네. 저희 같은 회사는 비용을 통제해서 어떤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레베뉴를 키워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비단 오라클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컨트롤하는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CFO들이 어떤 레베뉴를 계속 그 창출시킬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CFO의 코어 기능 자체가 보이시는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가로축이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그 어떤 역량이고 네. 그리고 세로축이 그 가치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CFO 밸류를 놓고 보면 사실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코어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회사의 밸류를 놓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밸류로 놓고 보면 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네. 하지만 밸류로서는 어떤 좀 중요도가 낮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어떤 가버넌스 저거는 가버넌스 같은 경우 회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버넌스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한순간에 훅 났고. 맞습니다. 최근에 망하는 많은 회사들이 다 가버넌스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회사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FO가 이제 챙겨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코어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밸류는 낮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네. 수행해야 하는 업무 그로 인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취합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높일까라고 하는 게 어떤 밸류 측면에서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래쪽 있잖아요. 네. 왼쪽 그 코어 파이낸스 예. 이쪽은 점점 시스템이 대체할 것 같아요. 자동화된 시스템, 예, 예. 인텔리전트 시스템. 예. 그다음에 진짜 CFO나 재무나 예. 사람들은 자꾸 이 오른쪽 상단 이쪽 영역을 이제 어떤 시스템 잘 활용해서 예. 사람이 뭔가 하는 역할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어제도 그 뭐 고객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또 이제 사실 밑에 쪽은 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직급이 이제 낮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제 윗부분은 그 비즈니스 퍼포먼스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서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CFO나 기획 담당자가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잘 돼야지 실제로 회사에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기업들이 이제 밑에 부분들은 안정화돼 있고 네. 그리고 할 사람도 많고 근데 위로 갈수록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욕심을 내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그
CFO나 재무가 이제 비용을 이제 어떤 컨트롤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비뉴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야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떤 비용을 우리가 잘 감소시키고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네네. 가장 기본적인 네. 기능이죠, 이제. 그 관점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CFO 관점에서 뭐 직접적인 코스트를 컨트롤하는 것도 있지만 CFO 입장에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얼마나 프로세스가 잘 갖춰졌을 때 그론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용 얼마큼 쓰지 마 이런 것도 비용 절감이 되겠지만 네네. 파이낸스 쪽의 프로세스가 잘 갖춰지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ROI가 나오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헥캣이라고 하는 제가 저 회사를 처음 봐서 제가 네.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더라고요. 네네. 저 회사에서 이제 서베이를 한 내용을 봤더니 트랜잭션이나 어떤 컨트롤이나 플래닝과 관련돼서 그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이미 코스트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코스트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의사결정을 뽑아내는데 세 사람이 뽑아내고 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뽑아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그 월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인 비용이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더 투입하고 똑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파이낸스적인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면 실질적인 CFO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더라라고 하는 게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란색, 예. 파란색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월드 클래스. 예. 그 월드 클래스겠죠. 예. 네. 자, 그다음 장표는 이제 레비뉴의 관점에서 예. 또 얘기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그 기관에서 아까 네. 헥캣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관에서 그러면 정량적으로 얼마큼 비용의 절감이 있었냐라고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저거 보면 1억 불, 그러니까 100 밀리언이니까 네. 1억 불 매출당 한 55만 불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비용 절감이 있었고 한 저런 퍼센테이지로 비용 절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재무 쪽이 어떻게 보면 CFO는 이쪽 이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예.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비즈니스 파트너 되기 위해서. 예, 네.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CFO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전략 의사결정에 상당히 좀 많이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프로젝트를 또 리딩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본 내용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제일 위에 이제 66%의 어떤 그 CFO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스트래테직 플랜에 자기가 회사의 그러니까 중장기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그 서포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CEO의 아젠다거든요. 즉 이런 겁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만큼의 베네핏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을 미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전체 회사의 기업 경영 프로세스인데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CEO의 오른팔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CEO가 어떤 사업 방향이 있으면 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얼만큼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해서 매년 얼만큼 이익이 발생돼야 되고 매출을 그런 거를 포캐스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CEO의 소위 말하는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프로액티브한 디시전 메이킹 역할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밑에 애들은 그러니까 제일 높은 포션을 차지했던 66%, 39%의 포션을 차지했던 게 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전략적인 관점이라고 네네. 한다면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더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을 덜 쓰고 네네. 싶다. DS라고 하는 게 저게 그 매출 채권 관련된 내용, 네. 매출 채권 회전율을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재무부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전략 의사결정의 어떤 방향을 네네. 설정하는, 그러니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그 CFO나 재무 쪽 부서가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 내에서 그런 네. 롤까지 하려면은 결국 그 내부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최근에 저희도 보면 부서 간의 어떤 그 아레나를 얘기할 때 자칫 잘못했던 CFO가 보통 CFO 컨트롤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방해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못하게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를 얘기하면서 어떤 네. 일에 대한 속도를 막는다든지 그렇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에서 감추고 있는 정보, 부서에서 감추고 있는 정보도 좀 오픈해서 CFO랑 좀 상의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픈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사실은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CFO나 재무부서는 이 개량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나 팩트들을 많이 네.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키워가지고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나 예.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포터스 역할을 그럼요. 한다면 되게 현업부서도 환영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CFO가 이해를 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CFO가 잘 이해를 하면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서포트나 뭐 또 다른 형태의 서포트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네. CFO 자체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겠지만 아마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서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이제 구체로 들어가가지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 먼저 하나하나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니즈가 있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또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보면은 뭐 컨트롤러 했는데 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뭐 한 과장차장? 팀장급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로 레벨의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직구인분들은 요즘 어떤 챌린지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직구인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은 정말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CEO의 어떤 CFO의 본연적인 역할, 네. 주로 어떤 뭐 북키핑 그런 뭐 기장 이런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할까?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향이라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빨리 마감을 시킬까? 네네. 마감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레포트를 빨리 볼까? 그런 아니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하면 레포트를 좀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시면 또 뭐 챌린지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코스트를 절감을 시키면서 일을 좀 통합된 일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일을 좀 진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포팅,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리하게 데이터를 빨리 취합을 해서 레포팅을 그 내부 어쨌든 이 사람도 내부 다른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까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떻게 좀 그 조기 결산 최근에 또 이런 재무부서에서 그 요구되고 있는 게 의사결정 빨리 하기 위해서는 빠른 레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산이 빨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기 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숙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그 시스템에 그 도움이 예. 아주 필수 불가결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 네. 파이낸스 쪽에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어 파이낸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나열을 한 거거든요. 네. 코어 파이낸스에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지만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하는 게 현금 관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구매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익스펜스 관리해야 되고 회사의 자산 이런 네.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캐시 그다음에 뭐 트레저리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레포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할까 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잘 구비가 된다면 네. 어떤 그 베니핏이 있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ERP의 코어 모듈 쪽에 재무 모듈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그 에피션시하고 이펙티브니스가 이제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좀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리ኳ어먼트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글로벌 비즈니스를 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나라마다 각각의 어떤 회계의 레귤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부서의 숙제 중에 하나가 각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국가의 레귤레이션도 다 충족시키면서 한국의 어떤 레귤레이션까지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 뭐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하나의 인스턴스에다가 ERP를 구축하자.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스턴스에다가 ERP를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뭐 취합하거나 마감하는 데도 좀 편할 거고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 영역이 늘거나 이랬을 때 코어에서 바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고 네. 그래서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글로벌 요구 사항에 좀 잘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기 결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다. 그래서 아까 즉 ERP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그 갖춰지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글로벌 리ኳ이어먼트에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기 결산 체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라클에서 주고 하는 메시지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컨트롤러의 요구 사항을 오라클이 한번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현업부서에서 뭐 임원이건 아니면 현업부서의 일반 팀원이건 간에 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죠? PC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즉시적인 또 뭐 어떤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요구 사항 많고요. 실제로 이것들은 많은 기업에서 이미 그 스마트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밤이지만 한국은 아침이란 말이죠. 네네. 반대로 미국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PC 모니터를 켜야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어떤 모바일 비즈니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이런 기기를 활용한 뭐 ERP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장표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우리 그 어떤 재무 프로세스가 네. 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죠, 지금요? CFO의 네. 일이죠, 저게.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CFO 부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좌측에 제 화면을 기준으로 좌측에 네. 이제 그 ERP가 나오는데 네. 트랜잭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마감하고 즉 결산하고 네. 이런 역할에서부터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콘솔리데이션 즉 연결 재무제표 네.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뭐 콘솔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이거를 텍스를 컬큘레이션해서 그 다음에 텍스를 파일링해서 감독기관에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파이낸셜 레포트를 만들어서 이것도 네. 감독기관에 보낸다든지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뭐 클로즈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런 그 업무들은 워크플로우에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항상 마감 시간이 있는 거고. 마감 뭐, 시간도 네. 있고 이 일을 누가 정말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CFO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이게 CFO가 사인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네. 그 나중에 책임 소재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거버넌스, 리스크 앤 컴플런스라고는 전체적인 이제 GRC 관점에서 네. 프로세스가 또 관리가 돼야 되고 전체 상황은 CFO가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현황을 또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CFO의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어떤 그 재무 프로세스라는 게 여기처럼 보면 이제 어떤 마감을 하고 예. 이걸 취합을 하고 예. 뭐 리포트하고 맞습니다. 결국 예.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크게 보면. 예. 예. 이런 것이 결국 요즘 이제 아까 말씀 연결 재무제표가 되면서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복잡해지기도 너무 많이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저거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코어 파이낸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네. 코어 파이낸스 쪽에서 해야 될 업무. 그래서 컨트롤러가 해야 될 업무.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또 이제 뭐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비즈니스 24hours 되니까 예. 그 예전에 어떤 결산이건 마감이건 예. 예전보다 좀 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아까 네. 또 하다 보면 일을 하던 바틀렉도 생기는데 네. 그 바틀렉의 원인도 빨리 파악해서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는 사실 이런 업무를 안 해왔던 게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다. 결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IFRS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거든요. 제가 너무 프로젝트 오래전에 해서 기억을 잘 안 나지만 제가 2009년도에 IFRS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아마 D+25일까지 모든 결산과 관련된 업무가 다 끝나야 될 거예요. 네. 근데 D+25일이라고 하는 게 내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프로젝트 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자회사하고 그 연결 결산 대상 해외 그 법인이 한 190개 정도 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190개 회사의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 결산 프로세스 다 끝내고 적어도 D+25일까지 끝내야지 회계사가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감사를 해서 네. 그래서 D+45일 만에 그를 그 리포트. 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역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D+9일까지는 D+7일에서 5일까지는 데이터가 넘어와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연결 업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 결산이라고 하는 게 레귤레이션을 맞추냐 못 맞추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그건 이제 레귤레이터 관점에서 크고 또 임원분은 더 빨리 달라고 해요. 네. 결산된 거 빨리 보고 빨리 의사결정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 이게 가시성, 내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런 조기 결산 체계를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네. 어디에 바틀렉이 걸리는지 봐야 되고 또 이제 누가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문제고 이런 것들을 봐야지 시스템을 고치든지 사람을 뭐 투여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뭐. 예. 이렇게 해서 좀 바틀렉을 막을 수가 있고 조기 결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CFO가 봐야 되는 어떤 모니터링 프로세스, 네. 그 다음에 액티브 카렌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결산이라고 하는 업무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될 게 있고 각 업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끝나면 회계에서 1차 업무를 하게 되면 다시 업무 담당자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해야지 조기 네. 결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제일 좋냐면 전체 카렌다에다가요. 네. 나는 언제 해야 되고 아. 그 전에 어떤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런 걸 보여주면 가시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얼마큼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기 결산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포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카렌다를 통해서 업무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가 업무를 끝내기 위해서는 앞에 선후의 업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일이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앞에 업무가 마감이 안 됐다고 한다면 네, 네. 제가 메일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네. 업무를 좀 빨리 해달라고 독촉할 수도 있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게 뭔가 내가 하는 일의 전후를 네.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결산 프로세스 모니터링, 클로즈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팀원의 관점 봤다면 네. 이제는 이제 임원, 예. CF라지 임원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임원들은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임원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러 분들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를 좀 고민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임원분들, 그러니까 CFO들 아니면 CFO를 실질적인 그 서포트라는 이런 이사분들, 뭐 임원분들이 어떤 일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겁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파이낸스 쪽의 임원들이 하는 거는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이상적인 거 아니냐. 차장님 죄송하지만 앞 페이지를 잠깐 네네. 드릴게요. 제가 그 챌린지 쪽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너무나 그 큰 이슈로 대두가 되는 건데요. 파이낸셜 플래닝하고 오퍼레이셔널 플래닝 두 개의 회사의 플래닝이 있는데 두 개가 잘 안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CEO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오퍼레이셔널 플래닝은 실제로 공장에서 얼마큼 생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중간에 조율해 주는 사람들이
생산 공장 쪽에 있는 임원들 그리고 CFO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 우리가 플래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냐, 이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 못 만든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새로 져야 되는 거냐,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네.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의사결정은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임원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플래닝하고 파이낸스 플래닝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번에 또 중간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포캐스팅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그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업 계획도 그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업 계획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립 그 목표했던 계획이라고 하는 게 계획은 항상 바뀌게끔 돼 있거든요. 네. 바뀌는 것들 조정하는 것들 우리가 포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목표를 각 사업부에 내려주고 아니면 변경된 목표를 각 사업부에 빨리 내려주고 목표를 다시 세팅하고 다시 그 목표로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네. 이런 목표를 빠르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이런 그 디렉터. 제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식음료 쪽에 고객사들이 많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포캐스팅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계절적인 것도 예. 네. 작년에 장마가 너무 길었다는데 장마가 길어서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못 판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못 팔면 다른 걸로 이제 백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사기로 했던 어떤 구매와 관련된 계획들, 매출 관련 계획들을 빠르게 수정을 해서 다른 그 플랜 B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네. 역할을 재무팀에서 이제 했던 그런 또 경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런 그 신속한 예. 어떤 환경이 변화했던 신속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그 플래닝 앤 포캐스팅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재무팀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수의 대기업들도 다 이 플래닝하고 포캐스팅 최근에 네. 특히 뭐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요새 뭐 이런 유럽 쪽의 경제 위기 맞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이 이제는 남의 강 건너 부를 예.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캐스팅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10월 달쯤 되면 경영계획을 짜서 11월이나 12월 달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게 목표로 딱 세팅이 돼서 그것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올해 목표가 1,000억이었다 매출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매출을 900억이나 800억으로 내려라 이게 아니라요. 그래도 1,000억을 달성하자라는 거고 그동안 1, 2, 3, 4월 달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달성 못했다고 했다면 나머지 목표를 더 올려가지고 결국은 1,000억을 맞추고자 하는 게 네. 캐스팅의 목표거든요. 아니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디스카운트에서 원래 100억 팔기로 했던 거 100억 이게 아니라요. 야, 가격 디스카운트 하면 얼마 더 팔 수 있어? 이걸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은 수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매출을 올려서 똑같은 수익. 원래 1,000억을 팔아서 100억을 벌기로 했다고 100억을 벌기로 네네. 한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네. 경쟁 상황이 나빠서 디스카운트를 하면 대신 너 1,200억 팔아라. 그래야지 100억이라는 수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가격을 무작정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깎았을 때 매출을 올려서 원하고자 하는 순익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아니면 마케팅 비용 좋다, 판촉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이거 했을 때 얼만큼의 레베뉴를 더 올릴 거냐. 그래서 그 올린 레베뉴가 마케팅 비용을 상쇄하고서도 수익을 유지하면 네. 판촉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지가 나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매출이나 이런 걸 올려가면서 또 다른 어떤 팩터를 고정시키는 고정시키면서 뭔가 시뮬레이션하고 버전을 다양화하면서 어떤 그 또 다른 데 목표를 만들어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영계획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네.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롱텀 파이낸셜 플래닝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워크포스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자본이나 뭐 자금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전반적인 오퍼레이션이나 레베뉴나 코스트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할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CFO의 역할은 시스템으로 치면은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래닝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실적 대비 또 맞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네. 그래서 플래닝은 여튼간에 목표라고 하는 게 워크플로우를 타서 세일즈를 담당하는 곳에서 뭐 얼마큼 하겠다. 그래서 나는 비용을 얼마큼 쓰겠다.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워크플로우를 타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닝은 워크플로우에서 그리고 다양한 로직에 의해서 네. 이렇게 경영계획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게 되면 최근에 경영계획 시스템은 그냥 경영계획만 보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경영계획 시스템의 트렌드는 이런 운영의 업무하고 분석의 업무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게 또 트렌드거든요. 네. 과거에는 수립에서 딱 끝나는데 지금은 경영계획 수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수립해서 수립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매출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품에 어떤 고객에 어떤 영업사원의 문제가 있었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드릴다운해서. 그래서 최근에 그 경영계획 트렌드는 그냥 수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네. 어떤 그 경영계획 수립화를 같은 어떤 인스턴스에 두는 그런 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또 그 의사결정 툴인데 이건 이제 코스트 얼로케이션을 하는 건데 실질적인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는 그런 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상 원가가 얼만큼 네. 그리고 예상 수익이 얼만큼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이런 툴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인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 위해서 오라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낸스 시스템들, 솔루션들 다 망나는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가. 네. 요 내용은 그거죠. CFO 산하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모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임원은 이걸 보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우리 회사 전체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삼성전자에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냐 라는 걸 뽑아보고 싶은데 못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관리하는 코드가 틀린 거예요. A라는 법인에서는 삼성전자를 ABC로 하면 B라는 데서는 ABCD로 하고 그리고 한 회사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맞는 게 이런 겁니다. 법인 코드로 하면은 틀릴 텐데 이거를 사업자 코드, 부가세 뭐 기준으로 하는 걸 사업자 코드로 하게 되면 삼성전자 사업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하나의 엔티티된 코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각 영업장마다 삼성전자는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는 코드 체계가 다 틀리고 한 회사에 삼성전자가 10개씩 있으면 190개 법인이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4,000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정 데이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정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고객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상품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장 이제 베이직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마스터 데이터를 이제 표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은 일단은 마스터 데이터 쪽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위에 것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대시보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 보고 싶어서 삼성전자 4,000개 보여주면 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당연히 그 리스크 앤 가버넌스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들 특히 저거는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그때 IMF가 터지고 나서 사베녹슬리라 그래서 CFO의 어떤 인증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CFO가 가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시스템, ERP 시스템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위에 전략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우리가 EPM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전략 계획 짜고 비즈니스 플래닝하고 콘솔리데이션하고 이런 시스템, 이런 스택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그 코어 파이낸스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ERP 도입되면서 거의 다. 이 맨 상위 단에 있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같은 어떤 전략 의사 이런 쪽은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저 부분은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한 게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10년 전부터 저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관심이 많긴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하긴 해요, 다 엑셀로. 엑셀로 오케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 왜냐면 기업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일로화돼 있구나 예. 하더라도. 사업 기업도 너무 커지고 유관된 데이터들도 이제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전산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제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ERP도 사실 엑셀로 돼 있던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되겠네요, 결국. 그런 추이를 예, 따라가겠네요. 예. 예. 왜냐하면 엑셀에서 보는 레포팅의 수준하고 그렇죠. 시스템을 예. 통해서 보는 레포팅의 수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 실제 이런 일 시간 약간 좀 남았잖아요. 이제 네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는 오픈해도 되는 사이트인데 빙그레에서 빙그레는 이제 저희 세미나에서 CFO 분께서 와가지고 실제 발표도 하셨던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빙그레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기가 활용을 잘 하고 있냐면 옛날에 요 플래닝 관련된 프로젝트 1차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CF분이 이제 주관했던 프로젝트이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보통 거기는 요 파워포인트를 들고 이렇게 매달 임원분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이제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갑자기 사장님이 야 작년에는 어땠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CF분께서 작년에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게 봤더니 그분이 이런 그 EPM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셨던 거였어요. 거기서 어떤 걸 빨리빨리 볼 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작년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제품의 매출이 작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차원을 계속 바꿔가면서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고 네네. 대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그레는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할 거다. 그래서 아예 페이퍼레스 회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담당하셨던 분이 임원분들한테 다 1대1로 다 교육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회의를 매달 그 미팅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데이터가 맞는지 점검하고 다시 이제 데이터가 맞으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임원회에서 다들 이제 노트북, 노트북 하나 예. 가지고 EPM을 다 보면서 대시보드 보고 디테일한 분석은 비정형 분석을 바로바로 해가면서 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하는 그런 이제 임원 전략 회의 같은 것들이 뭐 우리 전쟁 영화 보면 네. 사령관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의사결정 내리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그죠? 것 같아요. 예. 예. 인터페이스가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예. 전 세계 지도가 나오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시스템이 고도하면 바로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포캐스팅하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바꿨을 땐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고. 아니면 야전사장 불러내듯이 야, 뭐 지사장 나와봐 한번 지금 뭐 이런 예. 식으로 그죠?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좀 예. 혹시 다이내믹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뭐 이제 숨길 수가 없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자, 서른성님 오라클 솔루션을 통해 기업 재무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요? 저 부분은 근데 제가 요 사전에 저희 사회자님하고 같이 리허설 하기 전에 이런 말을 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뭐 완전히 그리고 뭐 네네. 최적의 최고의 최고 네네.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 오라클은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팅 쪽에 하이페리온이라는 회사를 2007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하이페리온이 이 그 재무 관리 쪽, 재무 네. 레포팅 쪽에는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네.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의 한 60, 70%의 기업들이 하이페리온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그 재무 레포팅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라클에 그 입사하기 전에는 제가 언스텐영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에서 네네. 일을 했거든요.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뽑을 때 하이페리온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아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면 이미 회사에서 다 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알아야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투명성 제고가 뭐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네. 사례하고 레퍼런스하고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을 뽑는구나 라는 걸로 조금 제가 돌려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현성님 플래닝과 포캐스팅에 대한 정확성의 향상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인풋됐는지가 아닌가 합니다. 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오라클은 어떤 네. 프로세스가 추가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타사와 차별된 기법이 도입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것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야쿠르트가 요번 달에 오라클 매거진에 그 성공 사례로 실렸거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로젝트 매주에 참석을 주간 미팅 때 네. 매주 참석을 해서, 물론 저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매주 참석을 해서 그들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맞거든요. 플래닝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ERP에 있는 로 데이터가 가장 신뢰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경영계획을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ERP 데이터하고 다이렉트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원가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은 ERP에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ERP 데이터를 다이렉트 가져오느냐, 그리고 ERP에서 가져오는 그 방대한 양을 플래닝이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가 최근에 플래닝 시스템 솔루션의 어떤 경쟁력이거든요. 네네. 오라클은 하이페리온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레가시에 있는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라클 데이터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는 ODI, ETL 툴이 인베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TL 툴을 통해서 ERP에 있는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라클 플래닝은 기본 엔진 자체가 S베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MDB로 되어 있는데,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S베이스라고 하는 MDB를 통해서 모델을 돌리고 시뮬레이션하고 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잘 처리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네.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세봤더니 올해 이제 6월이니까 올해 저희가 새롭게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고객까지 합치면 한 15개 고객사를 새로 경영 계획만 네.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라클이 좀 감점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가 ERP가 예전에 MRP 뭐 이렇게 네. 해서 ERP가 도입하면서 처음에 이제 IT 분야건 아니면 뭐 경영기획 쪽이건 ERP 초기에 인벌브 돼 있던 사람들이 조직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승진도 하고 많이 네.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커리어 면에서 되게 좋아진 것처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아까 EPM 쪽 그 전략, 네. 그렇죠. EPM 그 시스템 쪽도 지금 이제 우리가 초기 도입 단계니까 네. 그런 쪽으로 뭐 재무 쪽이건 IT 쪽이건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뭔가 인버브 돼가지고 그런 쪽 많이 해놓으면 예. 그분들한테도 되게 ERP 선례를 보더라도 자기 커리어 면에서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제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저께 뭐 고객사를 갔는데 본인 막 일요일 날 나와서 막 일했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이 부르셨대요. 일요일 날 네. 나와서 너 이 플래닝 프로젝트를 해라. 또 계속 회계만 할 거냐.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불렀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계속 회계만 할 거냐. 그렇죠. 좀 전략적인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본인 캐리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괜히 뭐 어떤 뭐 랭귀지 하나나 예. 시스템 하나 배우는 것보다 예. 이런 쪽 하는 게 훨씬 더 요즘 보면 이렇게 개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자도 뭐 단순하게 뭐 자바 개발자보다 ERP 쪽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좀 알면서 자바까지 그렇죠. 알면, 훨씬 더 하는 것처럼. 자, 이분께서도 추가 질문인데요. 간혹 보면 ERP의 데이터도 프로세스의 미준수 혹은 말씀하신 마스터 데이터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로 데이터조차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지금 김현성님은 제가 정말 답변하기 좋은 질문 하시셔가지고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저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적도 많습니다. 저희가 BI나 EPM 쪽 프로젝트를 하면서 ERP에 잘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ERP 쪽에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플래닝에서는 이런 이슈가 많은 게 ERP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영계획 시스템에다 계획값을 입력하는 과정의 오류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즉 ERP 쪽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류도 검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실제로 계획 데이터는 사람이 입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오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플래닝 시스템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오라클은 이 플래닝 시스템 안에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조건을 줘요. 예를 들어서 현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계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대비 몇 % 이상 더 네네.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레인지 값이 레인지를 증명해내서 저희가 좀 오류를 막아내는 네. 이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은 그 김현성님 책 드릴게요. 질문 많이 하셨고 김현성님한테 최고 결정이 책 드리겠습니다. 김현성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여러분들 안내드릴게 이번 세션 이 방에서 나가셔가지고요. 처음에 입장하셨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 토크IT.tv나 전자신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세션 2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션 2에 들 분은 세션 2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런 기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 뭘요? 네, 부담스러워서. 다음번에는 그 아까 빙그레 CFO나 네? 예. 그 야쿠르트 CFO랑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셋이 얘기 나누면 예, 그죠? 예. 네. 하여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번엔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더 실질적인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